전쟁과 고금리 공포에 2,400선 무너진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저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이 이제 2,400선도 이탈을 했었고 이를 회복하게 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더 무너지게 될지 상당히 좀 공포스러우신 그런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전략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정태근 이사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뭐 지금 구간에서 겁을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리고 지금 제가 수요일부터 이제 각 방송국을 들면서 겁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다. 기조가 좀 바뀌는 것 같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월 17일 그 수요일 날 장중에 이렇게 우연찮게 뉴스를 검색하다가 좀 보게 된 부분들인데 연준 내에서 금리 동결 분위기가 좀 확산이 되고 있다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제가 여기에 좀 꽂혀서 주목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어차피 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아시다시피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태라는 어떤 잠재적인 악재가 좀 발생이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전쟁 이슈는 단기간에 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얘기 나오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얘기 쏙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이스라엘도 언젠가는 쏙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거고 결론은 뭐 지난 시간에도 이제 우리 손정호 팀장하고도 얘기했지만 이제 확산이 되냐 안 되냐 얘기했었는데 확산은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지금 후티 반군이 이제 미군 뭐 공격을 드론 공격했던 이게 나오던데 그러니까 후티 반군이 나서는 거 보니까 이제 대리전 양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리전 양상으로 가게 되면서 확장 가능성, 확전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계속 길어진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자지구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이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전쟁 양상을 보게 되면 도심 이게 전쟁이 진행되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약에 전쟁이 나게 되면 그게 북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도심의 어떤 건물숲 여기에서 적이 어디 있는지 이걸 다 탐색을 못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불도저를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불도저가 많이 공격을 좀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심, 특히나 최근 그 전쟁에서는 도심이 그만큼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양상인데 가자지구도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만족이 현재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만족이 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뭐 지금의 어떤 이 관점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쟁을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봐지고 그러면 이 전쟁 이슈가 말씀드렸듯이 좀 해소가 되게 된다라면은 통화정책의 어떤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해소될 만한 뉴스가 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준 내에서 금리 동결 분위기 확산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그런 연유가 사실상 지금 국채금리가 지금 또 10년물이 5% 가냐 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게 이렇게 국채금리가 더 높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국채금리가 긴축 효과를 내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완만하게 어쨌든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근거를 제시하게 되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이유가 좀 사라졌다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동안은 뭐 비둘기파 연준위원들 사이에서 계속 돌았었지만은 네. 지금은 뭐 대표적으로 댈러스 총재 같은 경우 대표적인 매파거든요. 그분도 이제 표결할 수 있는 그 기준 가지고 계신데 그분도 지금 현재 이제 동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연준의 윌러 이사라고 이분도 대표적인 매파인데 이분도 네. 지금 동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제 그 분위기가 동결 쪽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이 일단은 뭐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금리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요 뉴스가 나온 걸 보고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제가 소매 판매를 보고 잤거든요. 네. 보고 잤는데 경기표가 잘 나왔어요. 그럼 보통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금리가 4.8%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은 경기 지표보다는 아무래도 지금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포지션에 의한 흐름이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체크가 됐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분의 어떤 그 관점의 뷰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처음에 그 총재 임명이 될 때 그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 성향이 저는 안 맞아서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뭐 그분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근데 정책을 제가 볼 때 상대적으로 이분이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이 정책 그 연관성이 될까요? 이거 상당히 잘 맞춰나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그 금통에서 동결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매파적 동결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 연준의 11월 달 금리 동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결을 결정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월 10일 날도 이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 모로코 마라케시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국제금융협회 대담이 있었어요. 대담이 있었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에 가까워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단순히 뭐 한국은행 총재가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분이 미국의 어떤 그 금리 정책을 상당히 잘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게 과거에 보게 되면은 2022년도 11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이 끝났어요. 근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그걸 끝날 것을 미리 얘기를 하고 네. 빅스텝에서 베이비 스텝 바꿨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에 12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이 끝나고 나면서 빅스텝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미국과 정책 공정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할 네.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창용 한국 총재가 이번에도 맞출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다고 봐요. 높다고 보고 그리고 미국의 어떤 경기도 나빠질 가능성은 더 없어진다고 보고 있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 나온 것도 이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말 네. 조금만 더 할게요. 더 하십시오. 할게요. 그래서 이게 미국 부동산 상승 전망을 했어요. 상승을 했거든요. 간단하게 요약만 좀 말씀드릴게요. 미국 부동산 시장이 몇 년 동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근데 이제는 올해부터는 연말까지 1.3배 정도 상승을 하게 되고 내년에는 3.5배 정도까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근거가 뭐냐면은 주택 공급이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늘어나지 않았었고 실업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충격이 없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미국의 GDP의 80%가 아시겠지만 소비거든요. 소비라는 돈을 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벌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 충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계속 작년 하반기부터 뭐 미국의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관점을 이제 골드만삭스가 바꿨다라는 것도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항상 시장이 같은 이슈를 가지고 그때그때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돼요. 무슨 네. 얘기냐면은 지금 만약에 제가 집을 샀어요. 근데 이게 6억이었는데 이게 8억, 10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것만큼 또 소비 여력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네. 소비 여력이 늘어나게 되면 미국의 소비 경기가 계속해서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제가 볼 땐 시장을 겁낼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뭐 지수를 2320포인트 딱 찍는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거든요. 못 네. 드리지만 어쨌든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가 되게 되면은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게 보실 필요 없고 지금은 어떻게든 이제 바닥을 잡을 가능성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가. 제가 볼 땐 그런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일단 뭐 전쟁 이슈는 결국에는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금리 동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겁을 먹지는 말자라고 또 의견을 주셨는데요. 손여루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여기서 좀 결론적으로는 또 좀 의아하죠. 이제 이사님께서 보통 제가 이제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사님께서 긍정적인 말씀 드렸고 이사님과 저는 뷰가 크게 다르진 않지만 네. 저는 한 3개월 정도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오늘도 지금 일봉 차트랑 일봉 차트랑 분봉 차트를 보면은 일봉 차트를 보면 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많은 분들 투자분들 투심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제 앞에서 이사님께서 언급해 주신 이런 이슈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르게 완전 다르게 생각은 아니고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한다라고 그게 좀 다른 거 아니에요? 근소하게 다르다. 근소하게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저랑 이사님 방송 준비를 거의 아침 9시부터 같이 하거든요. 아, 같이 하세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시장이 개파락한 다음에 낙폭이 커지고 있어서 이제 PD님께서 코스피가 2,400 이탈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해가지고 그럼 이런 부정적인 뉴스가 시장의 발목을 많이 잡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11시 39분부터 이제 코스닥은 이제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네. 코스피도 이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줄이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PD님하고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만약에 오늘 코스피가 이제 양봉 마감하면 시가가 2,380점 되는데 2,380을 넘어서 마감을 하면은 정말 우리가 프로그램 기획을 틀렸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어떤 보수적인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장이 생각보다 저가 매수가 강하다. 근데 만약에 오늘 시장이 2,380포인트 위에서 마감 못해서 뭐 음봉 마감을 한다고 하면은 네. 조금 이런 하방 압력이 며칠은 더 될 것 같다. 이런 뷰를 좀 갖고 있고요. 네. 일단 이제 이사님께서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좀 그래요. 좀 단기 스윙 관점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매를 빨리 맞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근데 연준에서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어떤 대외적인 매크로 변수가 나오고 있고 경기가 안 좋고 근데 뭐 소매 판매나 실업 청구 건수 이런 걸 보면은 좋단 말이죠. 근데 이제 높으신 경제 관료분들께서는 우리가 원래 기준금리를 올리려고 했고 우리 목표치대로 인플레이션
이제 물가 인상률이 잡히지 않았지만 대외 변수를 봤을 때는 11월에 동결 쪽으로 가도 될 것 같다. 필라델피아 패트릭 파커 연준 의장도 금리 더 이상 안 올려도 될 것 같다. 아직은 점도표는 기준금리 인상 쪽으로 가 있지만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번에 금리를 인상을 안 했을 때 이게 과연 마지막일까? 만약에 지금은 기준금리 동결하지만 다음 FOMC에서 기준금리를 한번 올린다고 했을 때는 이런 장세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맞을 거면은 빨리 맞고 이런 말씀이 이제 시청자분들 가슴에 못을 박힐 텐데 우리가 보통 반등의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는 뭐 개인 투자분들 반대 매매 그다음에 개장 전에 동시효과 크게 흔들리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개인 투자 입장에서 스트레스가 받고 스트레스가 맞습니다. 근데 내가 보유한 종목이 정말 실적 안 나오는 테마라고 하면은 떠셔야 되지만 오히려 내가 보유한 종목이 정말 펀더멘탈 괜찮고 성장성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그래서 제가 오늘 나에 대해 되돌아볼 때라고 조금 진중하게 컨셉을 잡았는데 네. 시장이 조금 제 생각보다는 반등이 이르게 세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오늘도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한 2시 반이나 2시쯤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들께 조금 보수적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연준에서 이런 방향, 그 다음에 기준금리 기조, 뭐 테슬라 실적 이런 게 나왔는데 이제 이사님께서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확장이 크게 되지 않을 거다. 크게 안 됐는데 되곤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전쟁이 발생하고 있고 좀 이게 투자자분들이 즐기는 건가? 뭐 유가랑 천연가스 1, 2% 움직이는데 관련주들은 막 20%, 30% 그렇죠.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개인 투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야 저거 샀으면 이 정도로 느끼면서 내가 그 매매에 접근한다? 아시냐?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당연시 여기게 되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 그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뭐 그 금리랑 관련이 있는 은행주 그다음 뭐 채권 추심주 그다음 유가나 가스 이런 종목들도 윗꼬리가 많이 달리기 때문에 매매 조심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 나의 투자 포인트 나의 투자 성향을 체크하되 만약에 시장이 2380포인트 이상에서 마감을 하면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시고 2380포인트 이상에서 마감을 못한다고 하면 한 2, 3일 정도 조금 더 시장을 두들겨보고 매매를 결정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여러 팀장님은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을 또 같이 권고를 해주셨고요. 2380선을 좀 기준으로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좀 유도리 있게 짜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두 분의 의견이 비슷하면서 조금 다르게 또 제시를 해주셨어요. 정태근 이사님은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지금 만약에 좀 흔들리게 된다라면 봐야 될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게 고금리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어찌 보면 고금리 이 이슈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그 자이언트 스텝 진행할 때 당시에 어떤 테마가 있었냐면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리드코프, SI 평가정보, 뭐 푸른저축은행 그리고 제주은행 이런 것들이 강세였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그 종목들 같은 경우 고금리 수혜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통주자 작기 때문에 품절주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쪽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이렇게 시세가 없어요. 시세가 없는 상황들이고 이렇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 확실히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은 시장 하락할 때 악재를 이용하는 어떤 이슈가 형성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안 간다. 그러면은 이게 별로 그렇게 돈이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는구나. 네. 어쩌면 반등을 조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간단해요. 시장 하락할 때 주도로 시장이 하락할 때 하락 주도 섹터가 있잖아요. 그 누가 보다 2차전지거든요. 그리고 뭐 AI, 로봇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시장이 반등을 주게 되면은 답은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낙폭과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장 빠졌을 때 빠진 업종들이 가장 먼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방금 2차전지, 뭐 로봇, AI 이런 거 말씀드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시장 볼 때 항상 보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 종목별 등락현황을 봐요. 요거 보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1376종목이거든요. 어제 1460종목까지 갔었어요. 네. 근데 이걸 왜 보냐면은 이게 하락 종목 수가 1200종목 있다가 1400까지 왔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건 이걸 본 이유가 뭐냐면 1400종목까지 왔다라는 건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락 종목 수가 더 나을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시장이 어떤 하락의 끝자락에 가게 되면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투매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하락을 하게 되면 그 하락 힘의 관성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낙폭이 더 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나왔을 때 보통 이제
바닥을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서 그런 연유를 해서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겁먹고 던져야 할 시기가 아니라 어차피 지금 제가 볼 때는 9월 달에 못 파신 분들은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다 물렸어요. 다 물렸는데 그러면 1차적인 실수로 물렸잖아요. 네. 그러면 2차 실수 안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파니까 올라가네. 이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공포에서 던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팔고 나니까 올라가네. 이런 것들은 안 해야 되겠죠. 적어도 지금과에서는 뭐 원금까지 회복이 되면 좋겠지만은 그거는 솔직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적어도 이제 손실봉을 좀 축소시키면서 나오는 게 좋다고 봐지는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딱 이렇게 하락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락이 끝날 것 같은데 신호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분석과 판단이 가능하지만은 제가 점쟁이는 아니거든요. 2320에 콕 집어서 떨어진다. 거기서 바닥고 바로 올라간다. 이건 솔직히 힘들어요. 근데 대신에 말씀드리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느 정도 그동안 악재가 됐던 것들이 해소될 만한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서서히 준비는 해야 된다. 네. 그 얘기는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다 그래서 했어요. 종목을 말씀을 주셔야죠. 아, 종목 얘기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종목은 DIT를 준비를 했거든요. 아, 네. DIT 준비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도 섹터가 상반기에 2차 전지였다면은 이 분위기가 바뀌게 된다면 저는 반도체로 간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네. 반도체 내에서 뭐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여러 개 많은 종목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HBM 관련돼 가지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새로운 수혜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예로 가져온 게 DI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여기 이 회사가 만든 레이저 어닐링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오 테크니스가 대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삼성전자 뭐 TSMC 얘기 나오게 되면서 주가 많이 갔었잖아요. 근데 이 DIT가 이제 하이닉스 쪽으로 공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였던 수혜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은 당장 매수보다는 어찌 보면은 종목을 접근하기 어떤 샘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뭐 저는 HBM은 그러니까 HBM을 포함한 하이엔드 디램은 하이닉스가 대장이라고 봅니다. 삼성보다 더 앞서간다 봐요. 그럼 요게 확실한 대장이고 그 밑에 이제 2등, 3등, 4등들이 나올 건데 그 후보군들이 시장이 돌아섰을 때 기존 종목이 될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신상주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단이 아직 솔직히 말씀은 안 썼어요. 안 썼기 때문에 그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그 적절한 예로 DIT라는 종목을 그에 부합하는 종목이다. 이렇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포보다는 손실을 조금 더 메울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그런 매수 시기라고 살펴보시면서 종목으로는 DIT 함께 제시를 주셨고요. 그러면 손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이사님께서 반도체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2차 전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 이사님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 있는 말씀. 저도 뭐 경력이 있지만 네. 보통 시장의 바닥 시그널을 보여주는 건 많습니다. 일간 변동성이 크거나 갭으로 움직이거나 어떤 분봉상으로 좀 주가 움직임이 많을 때.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변수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졌을 때는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경력이 길지 않지만 기준금리가 이만큼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됐는데 할 타이밍이 안 한다? 근데 보통 이랬을 때 뒤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보유기간 길어지는 게 싫기 때문에 차라리 매를 맞을 거면 빨리 맞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평화협정이 좀 돼야지. 그 다음에 저도 어떤 종목 상담 방송을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20% 살 겁니다. 몇 프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저는 지금은 사봤자 7%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이, 그 다음에 이제 반등 시그널 뉴스가 이제 국내 시장 PBR 뉴스 나올 때, 그때가 보통 이제 개인 투자분들 반대 매매 나올 때, 그 다음에 매크로 변수 악화가 더 이상 없을 때, 그 다음에 정말 이 정도로 뉴스가 나와도 되나 싶은 뉴스가 이제 다 나왔을 때. 근데 아직은 이제 기준금리랑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뉴스가 안 나왔고, 사실 개인 투자 반대 매매가 뉴스가 제 경험상 한 3번 나오면 반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 나왔죠. 한 번 나온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오늘 동시호가에 이제 좀 호가가 조금 하한가에 걸린 종목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가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PBR 뉴스인데, 뭐 PBR이 0.8이다, 0.9다. 이런 뉴스가 나와줬을 때가 정말 바닥이다. 그렇게 좀 저는 겪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주가 위치가 충분히 과대 낙폭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는 되는데, 내가 20% 살라 했을 때 20%보다는 한 6에서 7% 매수한 다음에 한 2주 정도 본 다음에 13에서 14까지 나머지 20은 언제 채우냐? 2주 뒤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모두 다 실현됐을 때 네. 그때 20%를 맞춰도 늦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좀 최종으로 드리고요. 저는 강원에너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차전지 관련해서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안정적 실적을 발표했을 때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굉장히 뭐 리튬 관련 종목도 상한가 간 종목들도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랑 포스코 그룹주가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보여주고 테슬라의 어떤 정말 영업이익이 많이 깎이는 그런 실적을 보여주면서 최대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좀 하락을 겪었는데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지만 전력 설비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길을 갖고 있다. 네. 그다음에 뭐 강원 에너지가 오늘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거의 상장 기업 100개 중에 90개가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산이 된 거죠. 네. 94개, 95개까지 떨어지고 있다가 이제 빨간불이 몇 개씩 들어오면서 이제 90개 아래 올라왔는데 강원 에너지가 이런 시장 속에서도 양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투자분들께 모멘텀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연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고 자회사인 강원 이솔루션을 통해서 2차전지 리튬 관련으로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급 동향이 최근까지 굉장히 좋았어요. 이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뉴스 터지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 들어오다가 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뉴스 터졌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간혹 나가기도 하는데 여전히 좀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강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리튬 가격도 8개월 연속 상승한 다음에 어제 음봉이 하루 나왔지만 지금 한국 자원 정보 시스템에 보면은 지금 리튬 가격이 맥점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해서 악재가 나올 만큼 나왔고 이제 이사님 말씀대로 시장이 반등 나오고 매크로 변수 악화가 나온다고 당연히 반도체 2차전지가 먼저 주목을 받을 거고 그중에서 변동성 강한 섹터는 리튬일 텐데 그중에서 강원 에너지가 좀 외국인과 기관의 픽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여루 팀장은 또 이렇게 시장의 공포를 이겨낼 종목으로 강원 에너지를 제시해 주셨다는 점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쉬운 증시 읽어주기였습니다.